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강의 듣고 쉬고, 강의 듣고 식사하고, 강의 듣고 쉬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대단히 이렇게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 국가 그리고 민족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자리에 참여해 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어떤 그 열정과 용기 그리고 의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또 한편으로 이 국가의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우리나라의 통일에 어떤 가능성이 있고 통일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통일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거기서 북한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옛날 역사책 많이 읽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옛날 역사책 중에 흥미진진한 특히 이제 동양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삼국지 개통 그리고 그 다음이 초한지입니다. 초한 유방과 항우가 어떤 식으로 막 부딪혀 싸웠는지 그런 부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삼국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 삼국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국의 이런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 그리고 초한지에 나오는 초나라와 한나라 이 두 나라는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렬한 의지 강렬한 군사적 움직임, 강렬한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초나라와 한나라가 어떻게 통일됐습니까? 그 두 나라가 뭐 합의를 해서 협정을 해서 그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죠. 몇 차례에 걸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전에 위오촉 이 삼국도 역시 정치적인 평화적인 방법의 통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라, 고구려, 백제 이 삼국도 역시 평화적인 방법의 통일이 불가능했습니다. 역시 모든 형태의 다 통일이 무력 통일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 중국 전체 뭐 심지어 일본까지 포함해서 전체 역사 중에 유일하게 평화통일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뭐겠어요? 여러분들 역사책 많이 읽은 사람은 알 텐데 고려가 신라를 합병할 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평화통일은 고려가 후백제를 합병할 때도 무력 통일을 했고 그 대부분이 무력 통일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 정치적인 담판, 그리고 서로의 양보와 합의에 의한 통일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가치이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이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과 이것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그런 사례들 속에서 실제로 서로의 협의와 양보와 합의를 통한 그런 통일은
사례가 아주 적었습니다. 당장 근래의 그런 예를 들어봐도 가장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통일이 독일 통일과 베트남 통일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독일 통일은 전쟁을 통해서 통일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한쪽이 그냥 몰락하는 바람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됐습니다.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서 무력 통일이 실현됐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의한 그런 통일은 거의 아주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소수의 그 예 중에 오스트리아 통일이 있어요. 오스트리아가 패전국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함께 연합국에 맞선 패전국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마찬가지로 연합군이 분할 점령을 했습니다. 분할 점령을 하고 일부를 소련이 점령을 했는데 근데 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명확한 것은 오스트리아가 그 당시에 연합국에게 그렇게 위협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연합국의 입장에서는 오스트리아를 어떤 그 오스트리아가 중립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통일시켜 주는 게 낫겠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연합국의 주도로 해서 이렇게 통일된 거지. 그 당시에 만약 아마 오스트리아 내부의 내정상의 강력한 정치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다면 아마 통일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남북한이 서로 양보를 하고 긴 어떤 끈질긴 그런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의해서 통일하면 좋죠. 그건 누구나 그것이 좋은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의 통일은 우리의 계획표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그리고 현실적 가능성이 높은 통일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그런 가능성이 남북 간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통일할 가능성, 서로 양보를 통해서 통일할 가능성이 그러면 0%냐? 0%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잡아도 현재의 북한 체제, 현재의 북한 정권 하에서 그러한 합의에 의한 통일이 될 가능성은 3% 이하. 그래서 3% 이것도 굉장히 후하게 봐줘서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 가능성은 좀 높아지겠죠. 그러나 그 경우에도 현재의 북한인 김정은 정권 이외의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서로의 합의에 의한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상황에서 우리가 주변 강대국 얘기를 많이 해요. 주변 강대국 중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통일을 반대하기 때문에 혹은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일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과연 그런가? 우리가 이 문제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러시아가 한반도가 통일되고 안 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어요? 사실 경제적 이해관계도 뚜렷하게 없고 외교적 이해관계는 약간은 있겠죠. 약간. 그러니까 러시아는 최근에 신문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러시아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잖아요. 그래도 북한도 고립돼 있으니까 북한의 그런 어떤 힘을 좀 빌려서 북한하고 어떤 소통을 하면서 서로 외교적인 협력하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성립이 되든 남북한이 통일이 되든 그 나라 입장에서 별 큰 게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통일을 반대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이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 한국이 옛날에 6.25 전쟁 때처럼 뭐 공산화 통일이 된다 이러면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그거는 어떤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남북한이 서로 평화 공영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 통일이 된다든지 이런 걸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 통일이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뭐 통일 반대한다 이것도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이유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됐을 때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뭐 철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해서 미군이 한반도 주변에 상당히 많은 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라든지 뭐 일본 본토라든지 이런데 B2 폭격기라든지 뭐 아니면 그런 F-22 그런 폭격기라 전투기라든지 이런 굉장히 미군의 핵심적인 전력들은 사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으나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으나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일본이 통일을 반대할 것이다. 뭐 한반도 통일되면 그렇게 강대해지기 때문에 일본의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통일에 반대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통일이 됐을 때 물론 뭐 통일 한반도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개선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이 3국은 통일을 특별히 뭐 아주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굳이 통일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 통일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유일하게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외교적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외교적으로 중국의 오랜 기간 동안 가장 가까운 국가로 지내왔고 중국은 기본적인 국가 방침이 비동맹주의입니다. 비동맹주의. 어떤 나라와도 군사적, 외교적 동맹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국의 기본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북한하고만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 있어서 북한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지위에 있는 나라인가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죠. 학자들 중에서는 뭐 절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중국은 아시아에 있어서 우방국들이 별로 없어요. 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을 강력히 지지해 줄 만한 그러한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겨우 있는 게 하나가 북한인데 북한은 첫째 국제적으로 문제만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외교적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중국의 위신만 떨어뜨릴 뿐이지 외교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둘째, 북한은 사실 별 힘이 없어요. 국제기구의 뭐 어떤 중요한 장을 배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한국은 국제기구의 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배출했습니까? 지금 당장 현재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고 국제적으로 다양한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현재 일본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런 섬들 문제 때문에 중국을 두려워하고 거리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중동 국가들 뭐 혹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또 위구르에서 중국이 이슬람을 탄압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또 거리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국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입니다.
중국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사실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이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냐? 첫째는 경제입니다. 경제. 한국 입장에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이 가장 중시해온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 발전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룩했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중요한 힘은 경제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을 합친 것보다 한중 무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 그리고 한국이 무역에서 거둔 총 순위, 그러니까 흑자, 무역 흑자의 3분의 2가 중국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 그리고 뭐 간접 투자, 기술 교류, 뭐 등등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광범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중국 사이의 그런 경제관계가 단절된다든지 혹은 굉장히 소원화된다든지 이러면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경제를 중시하는 한국이 중국을 버리거나 중국을 멀리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이 믿는 게 뭐냐? 바로 통일입니다. 한국은 그리고 한반도는 반드시 통일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 그러나 통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통일에 협조하느냐 안 하느냐는 한국의 장기적인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통일을 협조하고 그리고 경제관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때 한국이 반중국가 혹은 반중국가가 아니라도 중국으로부터 소원한 국가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 지도부 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공산당의 주요 이론가들이 상당수가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생각이 전환되고 있어요. 한중 경제를 생각할 때, 한반도의 통일 과정을 생각할 때 결코 한국이 반중 국가거나 혹은 중국의 이해관계에 크게 반대되는 그런 나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연구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요한 그런 미국의 중요한 싱크탱크의 그런 수석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결코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정책이 확고히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점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때 한반도 주변 사강이 통일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통일을 반대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지나치게 나간 그러니까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반도 주변 상황이 통일의 장애물이 아니면 과연 통일의 장애물은 뭐겠어요? 통일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장애물 혹은 통일이 안 되는 핵심적인 원인 이게 뭡니까? 뭐겠어요? 뭡니까? 누구? 예. 오티원 선생입니다. 의지 부족이 아닐까요? 의지 부족이요? 통일 의지 부족? 네. 우리 한국인들 통일 의지 부족이요? 네.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겠죠. 예. 북한 정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 한국이 통일의 적극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통일의 적극성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뭐 통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확대해 오고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은 한국의 통일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 확대되어 온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왜 통일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는가? 남북회담도 잘 안 되고, 뭐 기타 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결정적인 거는 바로 북한 때문이죠, 사실. 북한 때문에. 북한이 뭐 핵무기도 개발하고, 뭐 계속 뭐 천안함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연평도 도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계속하고, 그리고 남북 대화를 하면 굉장히 억지 주장만 계속 늘어놓고 이런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왔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통일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고 북한 정권이 통일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인데, 그런데 과연 북한이 어떤 사회냐, 이런 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북한이 어떤 사회예요? 어떤 사회입니까? 폐쇄적인 사회.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인가요? 네. 독재 사회죠. 폐쇄적인 독재 사회. 근데 이제 그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북한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체제, 사회주의적인 그런 이념을 갖고 있다는 그런 전자에서 북한을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북한 체제는 내가 볼 때는 정확히 얘기했을 때 이미 사회주의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사회주의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났습니다. 사회주의의 3대 핵심 특징이 뭡니까? 하나는 국유제, 또 하나는 계획경제, 하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거 도덕 시간에 이거 다 의무적으로 다 배웠는데 요즘은 아마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달달달 배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북한이 과연 그러면 국유제냐, 계획경제냐, 프롤레타리아 독재냐,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내가 볼 때는 북한의 어떤 국유체제 심각하게 붕괴됐어요. 그리고 북한의 계획경제도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북한이 국유제라고 하지만 북한의 현재 국유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은 10%가 안 됩니다. 그나마 이것은 군수호흡을 포함한 그런 수치입니다. 군수호흡을 빼면 나머지 공장들의 공장 가동률은 사실은 한 3%에서 4%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북한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기업이 뭐냐? 북한에 현재 가장 활발하게 생산하는 생산품이 뭐겠어요? 그게 무기 빼고 뭘 것 같아요? 광산물이요, 광산물.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산품은 생산해봐야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어떤 뭐 생산 비용 이런 것도 전혀 경쟁력이 없고, 생산 기술은 당연히 경쟁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 내부에서 시장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장 조사를 했는데
중국 시장에, 북한 시장에서 파는 공산품 중에 북한산은 정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산은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85%에서 90% 정도가 중국산입니다. 나머지는 뭐 한국산도 있고 일본산도 있고 뭐 다른 나라 상품도 있습니다. 북한산은 거의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공업 자체는 거의 몰락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것이 광업 생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광산의 3분의 2는 중국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그런 광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국有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국유가 아니죠. 그리고 북한의 현재 장마당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굉장히 많은 북한 사람들이 현재 개인 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상업은 국유 경제겠어요, 아니겠어요? 국유 경제 아니죠. 개인 사적 경제. 그리고 북한에 굉장히 광범한 또 지하 경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 경제, 반지하 경제 이런 것도 다 사적인 경제입니다. 또 북한의 간부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어떤 조그만 공장을 차려놓고 상품을 가정의 숭어업식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불법이지만 그런 나름대로 뭐 그런 권력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 운영을 해요. 그리고 배를 가지고 선원들을 고용을 해서 배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다 사적인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국유 경제는 심각하게 붕괴되어 있어요. 북한의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경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적 경제, 사유 경제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 국유 경제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경제는 생산 계획을 만들고 또 소비도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또 그 가격도 국가에서 결정하는 바로 이런 것이 계획 경제입니다. 근데 북한에 계획 경제를 할 수 있어요? 군수 산업을 빼면 공장 가동률이 3~4% 되는데 계획 경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획 경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시장 가격. 그러니까 계획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 결정입니다. 과거 우리가 소련에 대해서 비판할 때 주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소련의 물가국장이, 소련 중앙의 물가국장이 결정해야 될 가격의 가지수가 3천만 가지. 그 3천만 가지나 되는 가격을 어떻게 관료들이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계획경제 비판할 때 그걸 주로 쓰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국가 중앙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시장에서 서로 간의 뭐 어떤 합의나 아니면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가격이 실제적인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가 시장 조사를 많이 했지만 그런 대부분의 물품, 거의 99% 혹은 그 이상의 물품들의 가격은 대부분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중앙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어떤 국가 계획이 정상적으로 먹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획경제, 북한의 계획경제는 완전히 붕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뭡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뭐예요? 굉장히 이론적인 표현이고 실질적인 공산당 독재입니다. 공산당 독재. 공산당 독재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북한이 공산당 독재입니까? 공산당이 뭐예요?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이 공산당이죠. 그러면 조선노동당이 초기에는 독재를 했죠. 근데
그 조선노동당의 권력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누구한테 뺏겼어요? 김일성한테 뺏겼습니다.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이 초기에는 서로 권력을 분점을 했지만 점점점 김일성이 권력을 완전히 독점하고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단순한 도구에 불과한 그런 지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공산당 아무런 힘이 없어요.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지시에 반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김정은이 어떤 지시를 했어요. 그럼 조선노동당에서 제일 힘센 게 뭐예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아니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나 아니면 조선노동당 정치국에서 김정은의 지시에 반대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김정은의 결정에 반대하는 그런 만장일치로 혹은 다수결로 김정은의 지시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포고문이나 혹은 그런 성명서나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냅니다. 결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결정을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다 총살당하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권력이 눈꼽만한 권력도 없습니다. 조선노동당. 그냥 김정일이 지시를 집행하는 단순한 하수기관에 불과하게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 프레테아 독재가 없습니다. 붕괴됐어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그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에 의한 독재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유제도 붕괴되고, 계획경제도 붕괴되고, 프레테아 독재도 붕괴됐습니다. 사회주의의 주요 핵심 특징들이 다 붕괴됐어요. 그렇게 보면 북한은 사실 사회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어요. 북한은 그냥 굉장히 낙후된 군주국. 독재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북한은 세습을 하고 또 세습을 해도 아무런 누가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세습을 하고 또 세습을 해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에? 군주국밖에 없죠. 군주국은 당연히 아들이 또 세습하고 또 그 아들이 세습하고 이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또 권력이 왕한테 다 집중이 되어 있고 그런 걸 또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건 군주국이죠. 북한은 군주국이고 그것도 근대화된 군주국이 아니고 굉장히 낙후된 정근대적인 군주국. 그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남북 통일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북한 정권이 가장 큰 장애물이니까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되어야 되겠죠. 북한 체제가 붕괴가 되어야 되겠죠.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고 가정했을 때 뭐가 제일 큰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이념의 차이? 체제의 차이? 아닙니다. 이념?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념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사회주의 서적을 대부분 다 검서로 지정을 했어요. 사회주의 서적을 읽을 수가 없어요. 마르크스 서적, 엥겔스 서적, 레닌 서적, 심지어 중국의 북한의 혈맹이라고 하는 중국의 마오쩌둥 서적 다 검서입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 책 도서관에 있긴 있어요. 도서관에 있긴 있지만 그 책을 읽으려고 하면 자신이 학문 연구의 목적으로 이 책을 신청한다는 건 대학생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부터 북한의 대학원생, 한국엔 대학원생이 흔하지만 북한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학원생이 자신의 전공 연구에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해서 당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습니다.
검서예요, 검서 다. 사회주의 서적들이. 그러면 북한의 주체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참말의 말씀. 제가 아까 저기 영상에도 잠깐 나오지만 제가 비밀리에 잠수함 타고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도 만났고 그리고 북한의 당 고위 간부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체사상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극소수 몇 명의 그런 학자들 제외하고는 주체사상 모릅니다. 김일성도 주체사상이 뭐 어떤 사상이 잘 몰라요. 김일성이 그럴진데 다른 당 간부들은 아예 몰라요. 뭐 주체사상의 기본 어떤 철학적인 개념도 모르고 그런 철학적인 논리 구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당에서 외우라는 거 뭐 조금 외우고 그냥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체사상이 북한이 이념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념이 아니에요. 그걸 뭘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뭘 이해를 해야지 그 이념이 될 수 있는데 주체사상 기본적인 수준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심지어 뭐 김일성, 김정일도 그걸 이해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 사람들한테 김일성, 김정일한테 관심이 있는 것은 주체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사상의 이미지를 어떻게 자신의 독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북한에서 망명해온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잘 알죠. 그분하고 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해봤지만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주체사상 공부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철학책은 아예 덜쳐볼 그런 생각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이념이 아닙니다. 북한의 이념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기존의 정통 사회주의 이론도 북한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그리고 주체사상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오직 그냥 뭐 자기들 딱 두 가지예요. 북한의 현재 사상이라고 얘기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게 뭐냐? 배금주의, 돈. 현재 북한의 돈이 신입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돈만 있으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북한의 교화소라고 그러죠. 교화소에 있는 사람들도 끄집어낼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뭐 처벌 10명, 뭐 20명도 얼마나 둘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뭐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북한에서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 너도 나도 돈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돈이 없어도 뭐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굶어 죽지는 않죠. 북한에서는 돈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직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게 돈이 배금주의. 또 하나는 이거는 국가에서 강력하게 내세우는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에 대한 우상화 충성.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상은 없어요. 그냥 이게 배금주의라는 건 뭐 이건 하나의 시류에 불과하고 이게 이념은 아니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이런 것은 뭐 사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약간은 골치를 아플 수는 있는 요소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이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든지 아니면 뭐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부처님을 존경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존경한다든지 이게 이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신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정서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념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남북한의 관계에서 이념적인 그런 차이 이런 것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체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제 이미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핵심적인 것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북한 사회가 굉장히 낙후된 후진 군주국이다.
여러분들 독일 통일 많은 사람들이 독일 통일을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 독일 통일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독일 통일 백날 연구해봐야 우리에게 참고로 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왜 없느냐? 독일 통일과 우리나라 통일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서 전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일은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무리 늦게 잡아도 19세기 초고 한 18세기 말부터는 근대화가 시작했어요. 19세기 초부터 잡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150년가량을 독일 전체가, 동서독을 포함한 독일 전체가 근대화를 공동으로 공동으로 진전시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근대화 역사가 150년이에요. 거기다가 독일은 근대화가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동서독이 분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대화의 상당히 수준 높은 근대화의 그런 토대 위에서 분단 상태가 지속이 됐고 그런 수준 높은 근대화의 토대 위에서 다시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남북한은 어때요? 후한말 시대에 한국이 상당 수준으로 근대화되어 있었나요? 아니죠. 그러면 일제시대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대화가 됐어요? 아니죠.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의 근대화 속도는, 근대화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분단되고 나서 남한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뭐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완성시켰습니다. 북한은 뭐 초기에는 뭐 약간 뭐 일시적으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심각한 정체, 더 나가서 후퇴, 사실 굉장히 많이 후퇴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럼 뭐 인권의 측면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그런 과정이라든지 뭐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일제시대보다 훨씬 후퇴해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문명적인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이러한 남북한 사이의 문명의 격차가 내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통일에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고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가장 큰 장애물이 북한 정권이죠. 그러나 북한 정권이 붕괴한 이후에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혹은 통일을 한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북한 사이의 그 문명의 커다란 격차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통일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문명 통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기술, 뭐 학문 이런 거는 사실 어렵지만 그나마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빨리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뭐 상당히 여러 가지 통일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상당히 북한에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고 또 북한 주민들 자체가 워낙 뭐 어떤 부지런하고 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돈에 대한 갈구, 열정 이런 게 대단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갈구, 열정이 대단하면 또 그만큼 경제가 빨리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볼 때 북한 경제가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SOC 이런 것도 돈만 많이 투입하고 어떤 기술 인력만 많이 투입하면 또 빨리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문명, 인권의식, 정치의식
정치 제도, 각종 사회적인 시스템 이런 것이 빨리 발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세월호 사건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GDP $10,000 돌파한 게 벌써 한 20년이 지났고 지금은 $24,000 벌써 넘어섰습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 1인당 GDP $1,000 달성했다고 막 곳곳에 막 그 현수막이 붙어 있고 막 그 TV만 틀면 1인당 GDP $1,000 달성했다고 막 거의 매일같이 뉴스에 그렇게 떠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한 것을 이룩했는데 지금 24배나 늘었잖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부유한 나라입니다, 사실. 근데 세월호 사건 보면 어떻게 이렇게 후진의식, 어떻게 이런 후진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선장이라는 사람, 선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문명화된 나라에서 이런 착취적인 종교를 용인하고 방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업을 자기들 마음대로 횡령하고 정권대적으로 운영하는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감시도 제대로 못한 채 방치할 수 있을까? 그런 종교 집단에 소속되어서 맹종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속에서 어떤 심리적인 혹은 어떤 정서적인 기초 위에서 그렇게 했을까? 이 모든 게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어떤 자기 비하적인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명확한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문명 건설 혹은 뭐 자연과학 연구 혹은 SOC 건설 이러한 문명 건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빨리 이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분야, 특히 정신 문명 건설, 사회적인 시스템 건설 이런 것은 결코 우리 마음먹은 대로 빨리 발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경제와 혹은 경제와 유관된 분야의 문명 격차 이런 것도 굉장히 크지만 그러한 분야의 문명 격차는 오히려 그렇게 아주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의식, 발전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이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갈등을 굉장히 정폭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다시 중국으로 반환이 됐어요. 그것이 1997년입니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될 때 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죠. 혹시 중국이 강압적으로 뭘 강요하지 않을까? 뭐 아니면 기타 등등 이런 걸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런 거는 이제 중국하고 영국하고 서로 협정을 맺을 때 그런 것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기우고 제일 염려한 것 중에 뭔가 하면 중국의 부패가 혹시 홍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것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굉장히 부패해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훨씬 뭐 3배에서 5배 정도 더 부패한 나라가 중국이. 홍콩은 한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더 깨끗한 나라입니다. 나라는 아니죠. 뭐 하여튼 3배, 홍콩은 한국보다 3배 정도 더 깨끗해요. 근데 중국은 한국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더 부패가 심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중국보다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더 부패한 나라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이면 다 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중국의 조선족 아줌마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줌마가 그런 특별한 일정도 아니에요. 3박 4일 동안 북한에 있는 친척을 만나고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이에 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북한에 있는 친척 만나서 뭐 옷이라든지 다른 물품 좀 주고 돈 좀 주고 딱 나오는 이 3박 4일 아주 단순한 일정이에요. 이 3박 4일의 일정 동안 자신이 반드시 뇌물을 줘야만 했던 게 12번이라고 합니다. 12번. 아주 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뭐 물건을 팔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물건 전해주고 나오는 그런 일인데도 12번의 뇌물을 줘야 했다는 거예요. 일단 북한 국경에 다리를 건너갈 때 뇌물을 주지 않은 경비원한테 뇌물을 안 주면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럼 건너가서 일단 세관 검사하잖아요. 그 증검사하고 그럴 때 또 뇌물을 안 주면 통과 안 돼요. 기차표도 뇌물을 안 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마을에 도착을 하면 마을에 동네 인민위원장 있잖아요. 동네 리 인민위원장, 뭐 동이 인민위원장 있잖아요. 그게 신고를 해야 돼요. 외국인은 도착을 하면. 근데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가서 그냥 내가 여기 왔고 며칠 후에 갈 것이다. 이렇게 신고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찾아가면 리 인민위원장한테 찾아가면 없다 그래. 무조건 없다 그래. 그래서 가서 뇌물을 먼저 주면서 왔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나는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냥 뇌물입니다. 완전히 뇌물 천국이에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심지어 뭐 명문대학 입학 이런 것도 다 돈으로 합니다. 돈이 있어야 명문대학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패가 심한데 그런 게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 부정부패 개선한다고 지난 한 40년 혹은 뭐 40년 이상 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떠들고 얼마나 많이 또 처벌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개선이 안 되죠. 아주 조금씩 개선은 됐습니다. 그러나 빨리 개선이 안 됩니다. 이건 결코 빨리 개선이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북한처럼 이런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심하게 부패한 이런 나라인데 남북 주민들 사이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화합, 서로에 대한 이해 혹은 어떤 서로에 대한 문화에 대한 공유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렵죠. 결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권의식.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이 물론 당연히 인권의식이 농권만큼의 인권의식이 없죠. 북한 정권이 농권만큼의 인권의식이 없는 만큼 북한 주민들도 인권의식이 없어요. 그런 인권을 눈꽃만큼도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인권의식이 없습니다. 정권이든 주민이든 인권의식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막 함부로 막 때린다든지 아주 잔인한 그런 그런 방식으로 징벌을 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는 그런 어떤 외딴 섬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을 그런 학대한다든지 그런 전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북한은 그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런 근대적인 의식
근대적인 문화 이런 것이 결여된 것이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현하고 남북한 사이에 가까워지고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일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우리가 통일을 막을 수도 없고 통일을 피할 수도 없는 역사적인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 굉장히 여실히 낙후되어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의 통일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강인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남한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지정학적 정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통일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통일을 위해 어떤 강렬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힘이 한반도에 역시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주변 열강들이 독일 통일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은 선진국 4강의 허락을 얻어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어느 누구도 법률적으로는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특별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문명 통일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남북한 정도의 이러한 커다란 문명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집단, 두 공동체가 모여서 화학적인 결합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그런 사회는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실험, 새로운 창조물을 바로 한반도에서 우리들이 해낼 수 있고 그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그 에너지를 강력한 힘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면 우리 한반도의 미래에는 굉장히 밝은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장소에서 혹은 여러 가지 위치에서 통일에 대한 그런 적극성을 요구받거나 혹은 통일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그리고 통일 한반도 시대의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늘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